예, 같이 한번 볼까요? 동영상을 보는 학생은 116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읽고서 동영상을 보면 되겠어요.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듣지 물가가 올랐다 하지만 물론 이제 물가가 오르는 것 자체가 막 굉장히 당장 심각한 그런 거 아닐 수 있어도 이게 잘못 관리하면은 경제를 파탄낼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현상이에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간단하게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죠. 물가가 오르면은 예를 들어 10,000원어치로 바나나 10개 살 수 있었는데 물가가 올라서 이제는 바나나가 하나에 1,000원꼴이죠. 2,000원이 되었다. 그러면은 5개뿐이 못 사죠. 자, 10,000원으로 바나나 10개 살 수 있던 게 이제는 바나나 5개뿐이 못 사니까 10,000원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거죠. 그래서 돈의 가치는 하락하고 반면에 바나나 하나의 가격은 2,000원이 됐으니까 물건의 가격은 상승하는 이런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 그래요. 팽창이라 그러죠. 통합 팽창이에요.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팽창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인플레이션이라 그러고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은 이제 각국 정부들이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개입을 하죠. 그래서 중앙정부의 역할, 중앙은행의 역할이 있고요. 어, 우선은 그 전에 여기 책에 나온 걸 한번 봅시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으로 요즘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요. 그래서 계속 그 이자를 올리고 있어요. 기준금리를.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발생한 원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 경기 침체가 예상되어서 재난지원금 많이 뿌렸죠? 예, 시장에 돈이 넘쳐났어요. 거기에다가 돈 빌려가세요 하고서 이자를 막 낮췄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빌려갔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풀린 돈이 엄청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가 끝날 조짐이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동안은 경기 침체여서 소비도 줄이고 사실 뭐 자영업이나 잘 안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잘 될 거란 예상이 되니까 점차 소비를 늘린다고요. 이제 여행도 가려 그러고 또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다 보면은 수요가 늘어나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공급을 늘려야겠죠. 공급을 늘리려고 보면은 기업은 원자재를 가지고서 물건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공급한다고요. 근데 원자재를 사려고 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비행기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려 그래요.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뭐 100만 원이면 예를 들어 뭐 어디에 갔어요. 뭐 100만 원이면은 예를 들어 하와이에 갔다고 해봐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 사람들이 여행을 못 가니까 그리고 여행 수요가 없으니까 기존의 승무원도 감축을 하고 비행기도 다른 걸로 돌리고 해서 비행기 편수가 줄었어요.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이제 하와이 가겠다고 몰려든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는 100만 원에 갈 수 있었던 게 그 이전에는 지금 비행기 수가 적어요. 가려는 사람은 많고 그러면 지금은 200만 원을 줘야 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마찬가지예요. 수요가 늘어서 기업은 찍어내려고 하는데 기존의 원자재들이 안 팔리니까 설비나 이런 것들 인원들을 확 감축해 놓은 상태였다고요. 근데 갑자기 주문이 들어오면은 또 갑자기 확 단시간에 늘리기가 어려워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 원자재 양은 여전히 줄어들어 있는데 수요는 많아지니까 원자재 값이 확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재 값이 오르니까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건의 값도 오르고요. 소비자가 이제 물건을 살 때 내는 비용도 당연히 늘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책에서 설명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이제 지금은 약간은 이제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늘상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임금도 오르고 고용도 늘고 사람들의 소비력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점차 물가가 오르는 거는 정상적인 경제 발전에 따른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물론 심각하게 오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뭐 전년 대비 2% 올린다. 이 정도 뭐 예, 가이드라인 안에서 오른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에요. 정상적인 예,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간
물가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30년 전에 예를 들어 짜장면이 한 3,000원 하던 게 지금 거의 10,000원꼴이죠. 그렇죠?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요. 근데 30년 동안 반대로 얘기하면은 경제가 발전을 안 하면 물가가 별로 오르지 않는 거죠. 그런 나라가 있어요. 30년 동안 물가가 그대로인 나라. 오히려 약간 그대로인 나라가 있어요. 바로 옆 나라 일본이죠. 일본은 30년 동안 장기 침체를 겪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오르지 않아서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30년 전에 여러분의 어, 30년 전에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게요. 30년 전에 이제 대졸 초입으로 취업하자마자 받은 게 100만 원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은퇴하고 그 자식이 이제 취업을 하겠죠. 그 자식은 보통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한 400, 500 받겠죠. 30년 사이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받던 임금의 몇 배를 받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100만 원을 받았는데 지금 자식이 같은 기업에 그 30년 전과 똑같이 취업을 처음 했는데 95만 원을 받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물가가 안 올랐어요. 물가 안 오르고 그 당시 30년 그대로 그전 상황인 거예요. 예를 들어 음식 값이 우리나라 30년 전에 짜장면 3,000원 할 때 일본에서는 밥 한 그릇이 5,000원이었단 말이에요. 엄청 비싸죠. 우리나라는 일본 가서 여행하기 굉장히 힘들었겠죠. 점심 한 끼가. 근데 지금 우리는 점심 한 끼가 10,000원이 됐어요. 일본은 그대로 5,000원이에요. 굉장히 가서 여행하기 편하겠죠. 그러니까 일본은 물가가 그대로예요. 반대로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시에는 엔화만 들고 가면은 전 세계 어딜 가도 점심을 한 끼 먹고서도 2,000원이 남는 상황이었잖아요. 어딜 가나. 근데 지금은 어딜 가나 물가가 비싸서 여행을 못하는 상황이 왔다고 본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외국에 나가니까 너무 물가가 비싸서 여행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체감이 되죠. 침체로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는 물가 안 오르겠죠. 반대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지금 발전한 나라는 물가 그 사이에 많이 오르는 거예요. 네. 이 물가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그거예요. 물가가 막 오른다. 그거는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예전에는 돈이 적었을 때는 예를 들어 이거에 대해서 돈은 요만큼뿐이 없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1대1로 교환하면 되는데 돈이 이렇게 많아졌으니까 이 많은 돈을 가져가야지 이걸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된 상황에서 이제 이 많은 돈을 다시 회수해서 1대1로 예를 들어 맞춰준다 그러면 가격이 내리겠죠. 반대로. 그래서 돈을 시장에 풀린 돈을 회수하는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이자율을 막 올려요. 그러면 시장에 빌려줬던 돈들이 이자가 비싸지니까 더 이상 내가 들고 있으면은 도저히 버티지 못하겠으니까 다시 갚기 시작해서 통화량이 싹 흡수되는 현상이에요. 요거는 이제 그래서 우리 현재 그 빅스텝이니 뭐 자이언트 스텝이니 뭐 해가지고 각 나라들이 기준금리를 팍팍팍 올렸어요. 인플레가 오니까 미국을 위시해서 이렇게 팍팍팍 올렸어요. 우리나라도 같이 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달러가 쭉 빠져나가는 외환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대출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이자가 높아지고 당장 대출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 혹은 기업들은 이자를 부담하지 못하면은 결국에 파산으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개별 가게나 기업에 고통을 주더라도 경제를 파탄내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관리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각 중앙은행이 개입하는 방식이고요. 여기 우리가 보면은 이제 가격 통제 정책에 대해서 나오죠. 가격 상한제와 가격 하한제가 있어요. 최고 가격제죠. 최고 가격제와 최저 가격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최저 가격은 그거예요. 를 그려봅시다. 수요 공급 곡선을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공급이죠. 수요죠.
예를 들어 임금 같은 거를 생각해 볼게요. 기업들은 수요가 있죠. 사람들을 고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이 정도 돈을 받으면 내 노동을 팔겠다 고서 공급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돈을 안 주면은 사람들이 자기 노동력 공급 안 할래 테고 돈을 많이 주면은 공급하려고 그러겠죠. 너무 비싸면 고용 안 하려고 그럴 테고 싸면은 고용 많이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이건 양이고요. 가격이죠. 근데 최저임금이 원래 여기가 균형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 되면은 이제 기업들은 요 가격에서 이제 이만큼 이만큼 고용을 하게 되겠죠. 근데 가격을 고정을 해봐요. 이 이하로는 이 이하로는 임금이 너무 낮다. 이 이하로 최저임금이죠. 가격이 최소한 이 정도는 줘야 된다. 이 이상으로 줘야 된다고 고정을 해봐요. 그러면 기업들은 너무 비싸니까 요만큼만 고용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반면에 어, 이 노동력을 공급하는 사람들은 나는 이만큼 돈 준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고용이 되려고 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기업이 고용하는 만큼만 고용이 될 테니까 여기서 양이 고용이 되고요. 이만큼은 초과로 남아요. 그렇죠? 그래서 초과 수요가 발생해요. 자, 초과 공급이. 그렇죠? 초과 공급이 발생하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이 공급의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최저임금 결국에 고용이 못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보다 오히려 낮은 가격으로도 취업이 되려고 애쓰고 취업난이 심각해지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은 더 많이 취업하려 그러는데 취업은 요구권이 안 되니까 취업난이 생기겠죠. 그래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면은 이런 일이 생길 테고요. 또 반대로 가격을 이건 이제 최저임금이고요.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있어요. 이 이상은 그 아파트를 분양할 때 이상의 가격으로 팔지 못한다라는 분양가 상한제가 있어요. 그죠? 공급이고 수요죠. 원래는 요 가격에서 이만큼 팔려야지 정상인 건데 시장에 따르면 근데 이 이상은 팔지 못한다 해서 가격을 정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많이 살라고 할 거예요. 근데 건설사들은 너무 싸서 공급을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되는 만큼 수요가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팔리는 건 이만큼인데 이만큼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해요. 그렇죠? 아까 초과 공급이 발생했었죠. 이번에는 초과 수요가 발생해요. 그러면 이 수요가 이제 어떻게든 집을 구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 뭐 분양이 뭐 청약이 하늘의 별따기다 이러는 게 이런 것들을 분양가 상한제를 정해서 싸게 공급하게끔 하면은 이런 일이 발생돼요. 그래서 근데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논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지 대한민국에서 살 수가 있다.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늘 모든 게 경제 논리만은 아닌데 어쨌든 경제적으로 따지면은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떻게든 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갔을 때 문제가 이제 프랑스의 사례가 나와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가격을 통제했더니 공급하려는 사람이 더 이상 공급을 안 하고 암시장에 풀려서 오히려 더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더라. 뭐 이런 부작용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어, 네. 저번 시간에 썼던 거를 고쳐보면 되겠어요.